안녕하세요, 안지욱입니다. 이제 어느덧 늦가을 기온이 물씬 묻어납니다. 아침 저녁 쌀쌀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경쟁에 대한 오해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경쟁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2강에서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경쟁이란 다름 아닌 희소한 자원의 사용 기회를 획득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산자든 소비자든 경쟁장보다 거래 당사자에게 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자원의 사용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산자는 다른 생산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더 나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자원의 사용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소비자는 다른 소비자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방보다 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쟁은 가장 나은 것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점은 스포츠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으로 금메달을 받았던 김연아 선수 잘 아시죠? 은퇴할 때까지 최고 정상에 있었던 선수로서 세계 신기록만 11회 경신한 압도적인 스케이터였죠. 그녀는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과 경쟁하면서 상대를 이기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고 다른 누구보다 압도적인 위치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스포츠 선수들이 목표가 그러하죠. 스포츠 선수들뿐만 아닙니다. 기업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비용을 낮춘 것,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생산하여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업과 기업가들의 경쟁적 행위 때문에 우리 삶이 나아지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장 경쟁을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난무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다른 동물 세계의 생물학적 경쟁과 인간 사회의 교환학적 경쟁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동물 사회의 경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왜냐하면 동물은 자연이 준 먹이를 둘러싼 생사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동물 사회의 경쟁은 제로섬 게임인 것이죠. 동물 세계는 협동이나 교환이 없죠. 패자는 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죠. 자연의 세계는 낙원이 아닌 빈곤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세계는 이와는 다릅니다. 인간 사회에서의 경쟁은 교환의 상대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입니다. 교환의 상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더 나은 재화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에서의 경쟁은 서로 협동하는 경쟁이죠. 달리 표현하면 시장 경쟁은 간접적인 협동의 형태로서 경쟁을 통한 협력입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라이벌로서 직접적으로 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는 소비자와 협동을 하려고 하죠. 각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비용을 줄이도록 하고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만들려고 서로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는 상대를 자극하여 소비자와 더욱더 효과적으로 협동하는 것입니다. 시장 경쟁은 다른 경쟁자를 배제하려는 대항적 행위임에는 분명하지만, 경쟁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자연이 준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여 모두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의 경쟁은 제로섬이 아닌 포지티브섬 게임인 거죠. 이런 경쟁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귀중하고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죠. 달리 말하면 경쟁은 소비자에게 가장 잘 봉사하고 효율적인 기업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소한 자원의 통제권을 넘기는 장치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티셔츠를 만드는데 A기업은 한 장당 2만 원의 비용이 들었고 B기업은 4만 원이 들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티셔츠 한 장에 3만 원의 가치밖에 보지 않는다면 A기업은 1만 원의 가치를 창출한 것이고 B기업은 1만 원의 자원을 낭비한 것입니다. B기업은 4만 원의 가치가 있는 훌륭한 자원들을 3만 원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죠. 만약 이러한 기업을 계속 생존하게 한다면 우리 사회의 귀중하고 희소한 자원을 계속 낭비하여 우리의 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이 우리의 희소하고 귀중한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 경쟁이 그러한 기업들을 퇴출시킴으로써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죠. 경쟁은 기업들로 하여금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생산
공급하도록 합니다. 그것을 위해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새로운 방식과 경영 방식을 찾아내게 하죠. 그 결과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는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쟁에 의해 기업이 퇴출됨으로써 일자리나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소비자들의 판단이 냉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경쟁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지 않고 정부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자원의 사용처를 결정하게 하여 배분할 경우 자발적 교환에 의한 사회적 협동은 깨지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어 경제가 쇠퇴하게 되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추락하게 됩니다. 정부가 직접 자원을 배분할 경우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물론 쌀이 얼마나 필요한지, 신발이 몇 켤레가 필요한지, 티셔츠가 몇 벌이 필요한지, 텔레비전이 몇 대가 필요한지 등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선호와 필요는 변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쌀 몇 그램보다 신발 한 컬레를 더 선호하게 되는지, 옷감 중 얼마만큼이 티셔츠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얼마만큼이 양복을 만드는 데 사용될 줄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생산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경쟁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면 가격에 따른 시장 조정 과정이 일어나지 않아 소비자들의 욕구가 조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새로운 소비자들을 유인하려는 시장 조정 과정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기업 간 자유경쟁을 막으면 비효율적 이고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이 퇴출되지 못합니다. 좀비 기업들만 양산하게 되죠. 좀비 기업들이 시장에 존속하게 되어 우리의 귀중하고 희소한 자원을 계속 사용하면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여 경제가 쇠퇴하게 됩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경쟁이 심해질수록 경쟁력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 가전제품의 수입을 허가하였을 때 가전제품 회사들이 외국의 가전제품 때문에 한국의 가전제품들이 설당을 잃을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세탁기, 냉장고, TV 등의 성능이 좋아져서 이들 제품이 지금은 세계 최고의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통시장을 개방할 때도 한국 유통업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한국 기업이 수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기업들 간에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경쟁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쟁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면 경제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